4월 총선 이후 남모르게 변화하는 부동산 시장 앞으로 어떻게 될까? 4월 10일 날 22대 총선이 이루어졌고요. 더불어민주당이죠. 175석 거대 야당이 탄생했습니다. 국민의힘이 108석, 소수정당 및 무소속이 17석입니다. 대통령은 국민의힘인데 더불어민주당이 더 훨씬 많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2020년 21대 총선 결과를 한번 볼까요? 더불어민주당이 180석이 있었어요. 미래통합당이 103석, 소수정당 및 무소속은 17석. 똑같죠?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 부동산은 정책과 관련이 있어요. 정책은 의석수로 의해서 판단이 됩니다. 국회의원 의석수. 의석이 200석 이상이 있으면 헌법을 개정할 수 있어요. 한마디로 이제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죠. 180석 이상이 있을 때는 패스트 트랙을 단독 추진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 정당에서 어떤 법안을 낼 때 빠르게 추진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법안에 반대하는 정당의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하는 정당이 있으면 그걸 무력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180석이 있으면. 의석이 151석 정도 있으면은 본회의 상정 법안과 예산안을 단독 처리가 가능하다라는 거. 정리를 해보면 과거 총선에 비해서 여당이 늘어났고 야당이 줄어들었다. 하지만 아직도 거대 야당인 그런 상황입니다.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정비사업이에요. 지금까지 상황은 지금 여당이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시키려는 그런 정책을 피려고 하고 있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말이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라는 제도가 있어요. 재건축 조합원이 1인당 수익이 8천만 원 이상이 되면은 8천만 원 이상이 되는 그 수익은 세금으로 환수를 한다는 거예요. 그걸 폐지한다는 겁니다. 그 두 번째, 30년 된 아파트를 안전진단을 통과해야 재건축이 됐었어요. 30년 이상이 되면은 안전진단을 안 하고 바로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겠다는 그런 정책을 폈었고요. 마지막으로 재개발 노후도 요건이 지금 현재는 67% 이상이 돼야 추진이 가능한데 노후도 요건 기준을 67%에서 60%로 완화한다는 그런 정책을 펴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어때요? 총선 결과 거대 야당이 생겼죠? 그러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현재 거대 야당은 일부 동의를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뭐하러 폐지를 해? 완화하면 되지. 이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법제화되는 건 사실 쉽지 않다고 봐야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냥 지금 상태로 유지가 될 것 같아요. 네. 두 번째, 세금 관련이에요. 현재는 다주택자 취득세가 비규제 지역 기준으로 2주택까지는 취득세가 1%였어요. 3주택부터 8.4%, 그리고 4주택자 이상부터 12.4%로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중과를 좀 폐지한다는 그런 정책을 펴려고 했었고요. 공시가격 현실화 진행을 폐지를 하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 공시가격이라는 거는 세금을 내기 위한 가격을 정부에서 1년에 한 번씩 갱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공시가격이 실거래가의 한 60%에서 70% 정도 되는 수준이었어요. 근데 그 가격을 실거래 가격의 90% 수준으로 현실화하겠다라는 내용이에요. 한마디로 보유세가 올라가겠죠. 근데 이거를 폐지하려고 했습니다. 어려워진 거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다주택자 분들은 주택을 취득을 할 수가 좀 부담이 되겠죠. 그러면 결국 똘똘한 한 채가 더 유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유세 부담이 더 심화되면서 매물수가 늘어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리고 마지막 임대차법이에요. 주요 골자가 이 두 가지예요. 계약갱신 청구권. 그러니까 기존 전세계약이 2년인데 2년을 한 번 더 살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재계약을 통해서. 그때 전월세 상한을 5%만 한다. 즉 기존 보증금의 5%까지 전세금을 혹은 월세 보증금을 상한할 수 있다라는 건데 이걸 폐지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어때요? 폐지가 또 어려워지겠죠. 최근 2년, 3년 동안 전세 가격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 임대차법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영향을 모를 거예요. 왜? 전세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거기에서 또 올려도 차이가 안 나잖아요. 근데 가격이 점점 올라가고 있거든요, 지금. 그리고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늘어났대요. 근데 4년 후에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할 수 없을 때 현재 넣어 있는 전세 보증금과 그 시장의 전세 호가 차이가 엄청나게 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네. 저도 요즘 느끼는 게 한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전세가 꽤 올라갔거든요. 올라가는 전세가가 표면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2년은 일단 스탑이 되는 거지.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한 계약, 즉 4년이 된 계약들이 나오는 시점이 되면, 그러니까 그렇죠. 완충 네. 없이 임차인 분들이 전세가 이렇게 올랐어? 라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는, 그렇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시장 상황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첫 번째, 전월세 시장이 불안하겠죠. 그러니까 4년, 5년 동안 전월세를 사시려고 지금 마음 먹으신 분들은 준비를 하셔야 돼요. 두 번째, 세제 관련해서. 여러분들 똘똘한 한 채를 살려고 하시면은 수도권에 사시고 싶으세요? 지방에 사시고 싶으세요? 당연히 수도권에 사고 싶죠. 그럼 어때요? 지방은 부동산이 더 안 좋아질 수 있잖아요. 가뜩이나 안 좋은데. 그러면 수도권과 지방을 분리해서 지방 한정해서 취득세가 완화될 수도 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기사를 이렇게 쭉 보다 보면은 반등했나? 막 반등하나? 이런 기사도 최근에 나오거든요. 근데 다 그게 어디냐면 다 서울이야. 근데 실제로 지방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그 중소형 건설사들 엄청 파산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부동산이 가격이 너무 많이 떨어져서 그 동네 뭐 소비나 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의 민심이 되게 안 좋아진다. 그리고 지방의 자가 거주율이 더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그분들의 표로 당선된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에 더 이상 그걸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런 얘기가 몇 번 나왔었어요. 이거 취득세를 무조건 풀어주는 게 아니라 취득세 중간은 해야 돼. 다만 지방 같은 경우에는 취득세를 좀 완화해주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지방에 있는 주택을 사는 것을 유도함으로써 지방의 어떤 부동산 시장 분위기 침체를 조금은 완화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고양이 목에 방울 다는 거랑 비슷한 게 취득세를 그냥 완화해야 된다고 말해버리면 굉장한 정치적 리스크가 있는 거죠. 너 다주택자 도와주는 거야? 투기할 수 있게 너 도와주는 거야? 소리를 들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기가 싫거든? 그치. 근데 지방은 괜찮다는 거지. 지방에서도 또 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집주인이 더 많단 말이에요, 지방은. 그래서 그런 분들 표를 의식하면 지방만 한정적으로 취득세를 완화하는 정책이나 영향이 나올 수 있다. 아, 좋아요. 네. 네, 그리고 두 번째, 보유세 부담이 심화될 수 있다 말씀드렸어요. 보유세가 이제 중과되면은 팔 수도 있겠죠. 근데 가격이 올라간다? 그럼 보유세가 많이 나가도 집값이 올라가는데 매물이 안 나오겠죠. 그렇죠. 지금 시장 상황이 계속 유지됐을 때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임대차법 관련해서는 전월세가 2, 3년 뒤 불안할 수도 있다. 그런데 아직 확실한 건 없어요. 시장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모르죠.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아요. 진보 정권은 무조건 규제 정책을 핀다. 보수 정권은 완화 정책만 핀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정치인 분들은 표가 중요하거든요. 표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민심을 잡아야 돼.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지수를 가지고 왔습니다. 98년에서 2003년까지 김대중 정권이었어요. 민주당이죠. 이때 시장 상황이 98년에 IMF가 이제 본격화됐고 고금리 고환율 부동산 하락으로 규제 완화 분위기였어요. 양도세 한시적 면제, 분양시 중도금 대출을 허용해준다. 돈 줬어. 재건축 가구당 와, 2천만 원을 지원해주는 거예요. 대출 금리를 인하해주고 취득세 감면. 근데 보세요. 지금 정권에서는 취득세 중과를 풀려고 하는데 야당에서 반대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때 똑같은 민주당인데 이때는 감면을 하고 있네요. 02년 때는 투기가열지구 분양권 전매 요건을 강화합니다. 왜? 가격이 올라가니까. 98년부터 2001년까지는 가격이 내려갔어요. 그래서 완화 정책을 피다가 가격이 올라가니까 규제 정책을 피는 거예요. 민주당에서. 또 볼게요. 2008년에서 2013년까지 이제 이명박 정권이었는데 이때 금융위기가 일어났죠. 2008년에. 집값이 떨어졌어요. 09년에는 DTI를 60%로 완화합니다. 근데 가격이 올라가니까 깜짝 놀란 거야 또. 그래서 11년에 DTI 규제를 다시 부활해요. 가격이 올라가니까 또 놀란 거예요. 여러분들이 DTI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이 DTI 규제를 한다는 거는 대출을 못 받게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그거를 완화 정책을 피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보수 정권에서 2011년도에 집값이 다시 올라가니까 규제를 부활했다는 거죠. 정권에 따른 정책을 예측하기보다는 시장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는 게 중요해요. 현명한 결정은 내 상황에 맞는 판단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냉정을 유지하며 사실을 파악하고 현명한 판단을 하시는데 오늘 콘텐츠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그 총선 하기 전에 저희 친척들로부터 많은 전화를 받았어요. 총선이 끝나고 나서 도대체 집값이 어떻게 될 것 같냐. 총선의 변수값이잖아요, 어쨌든. 저희가 예측할 수 없는 변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내가 집을 사냐 마냐를 결정하기보다는 제가 그 친척분한테 가지고 있는 돈이 어느 정도 되세요? 그리고 어디를 보고 계세요? 그게 감당이 가능하세요? 그리고 그 지역이 정말로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내 집 마련해도 됩니다. 내 상황에 맞는 판단이 되게 중요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오히려 그 불안한 감정이 있잖아요. 오히려 그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내가 내 집 마련 할지 아닐 건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마음이 좀 더 편안해졌다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보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컨텐츠를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사실은 총선 이후에 집값이 어떻게 될까 막 엄청 고민을 하셨겠지만 막 드라마틱하게 또 변한 거는 없지 없어.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고 고민하고 하시기보다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거에 집중하시면서 내 상황이 어떤 상황인 건지를 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총선 이후에 뭐가 바뀌나를 이제 저도 살펴봤어요. 왜냐면 부동산 투자하니까 그거 안 살펴볼 수는 없잖아요. 글을 하나 쓸까 하다가 글을 안 썼는데 왜냐면 바뀔 게 없어. 그리고 또 하나는 최근 들어서 사람들이 더 많이 반응하는 부분은 제가 보기에 금리 이슈. 미국에 있는 막 유명한 경제지에서 이거 금리를 오히려 한번 올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2달 전만 해도 뭐라고 했죠? 금리 얘기할 때? 올해 안에 내려올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불과 한 달 만에 이란이랑 이스라엘이랑 전쟁한다고 막 으르렁거리고 있잖아요. 근데 이란이랑 이스라엘이랑 저럴 줄 누가 알았어요? 몰랐죠, 아무도. 네.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근본적 얘기는 자꾸 우리는 뭔가 어떤 단서를 통해서 미래를 예측하려고 하지만 이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다. 총선도 마찬가지다. 그러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아까 유디님이 마지막에 정리해 준 게 저는 되게 좋은 멘트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 상황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보고 있는 아파트 단지가 가격이 많이 떨어졌고 이 가격이 아까 자모님이 얘기한 것 같이 나한테 큰 부담이 안 되고 내가 여기서 사는 게 충분히 만족스럽고 이 정도면은 나는 내 집 마련 해볼 만하다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게 아닌 분들은 또 다른 고민을 해보실 수 있는 상황인 거죠. 다만 오늘 방송에서 여러분들이 하나 알아가셨으면 하는 부분은 뭐냐면 임대시장은 지금부터 앞으로 꾸준히 전월세 같은 경우에는 조금 올라갈 수도 있고 몇 년 지나면 신문에 뭐 전세 대란, 전세 난민, 전세 엑소더스 이런 말들이 나올 수도 있겠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냥 있다가 딱 그런 현실을 마주하게 되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생각하고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무조건 그렇게 된다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안 되면 참 좋겠지만 그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보수적으로 준비를 하는 거니까 저희가 드리는 말씀을 이렇게 그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